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미래 제주와 우주 비즈니스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을 나중에 좀 책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우주 비즈니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또 수업 잘 들으신 분한테 책 한 권 선물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카이스트에서 공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보틱스 연구를 많이 하는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또 일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능정보 시스템 학회 회장도 했었고요. 얼마 전까지 경희대학교 부총장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 탐사하는 7번째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10대 강국 안에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누리, 여러분 아시죠? 지금 현재 열심히 달을 잘 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이제 가장 어쩌면 제일 많이 앞서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아폴로 우주선을 달에 보낸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다시 보내기 위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폴로 프로젝트와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아폴로선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남성이었을까요? 여성이었을까요? 남성이었어요. 또 백인이었을까요? 에이시안이었을까요? 아프리칸이었을까요? 백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백인 남성들만 갔었어요. 근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뭐냐면 여성들이 갑니다. 그리고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이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열심히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창어 4호라는 것을 이미 보내서 달 뒤편에서 뭔가를 열심히 탐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주 강국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는 대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찬드라얀 3호를 보냈고요. 달 남쪽에서 뭔가를 작업을 수행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 프로젝트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달에 황도 있고 철도 있고 칼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도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결과에 의하면 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 H2O도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약 2,700억 톤 정도 되는 큰 양의 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가장 큰 뉴스 3개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유로파 쪽으로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유로파는 아주 특이한 위성이죠. 이 위성은 뭐냐면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그 얼음 사이로 뭔가가 막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어쩌면 저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액체가 있을 것이고 뭔가 분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열이 있다는 거예요. 열도 있고 만약에 액체도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또 상상할 수 있을까요? 거기 안에 아마도 그렇죠.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물로 되어 있고 그 위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 유로파를 탐사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물 안 속을 탐사하려다 보니까 물 안을 헤집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헤엄치는 로봇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스페이스X 아시죠? 스페이스X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뭐예요? 한번 날아갔다가 발사체가 다시 돌아오는 기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한번 발사해서 없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지구 바깥으로 뭔가를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주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재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바깥으로 뭔가를 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도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전에 예를 들어서 1kg에 1억당 들었는데 이제는 1kg에 5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보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한 CEO가 지구 바깥에 나가서 처음으로 민간인인데 처음으로 우주 유영을 하는 우주 관광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상공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별을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누군가는 그 위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유로파 탐사하러 우주선이 출발했어요. 와, 대단하다 로 끝나지 말고, 자, 그러면 저기에 뭔가 생명체를 탐사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바다와 같은 곳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그 뭔가를 또 다른 것을 제작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 발사체를 경제적으로 회수할 수가 있다고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보낼 물자가 많아지겠지?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또 우리 기업은 뭘 해야 될까?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우주 유형을 보시게 되면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제일 큰 차이점? 저 사람의 입은 옷을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옛날에 우주복은 뚱뚱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온도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인체에 해로운 이런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물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로 가득 찬 옷인 거죠. 뚱뚱뚱뚱해. 그런데 보시는 대로 굉장히 패셔너블해요. 옷도 얇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해. 그러면 기존의 뚱뚱한 우주복은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입겠죠. 이제는 이제 패션을 가진 이런 옷을 입을 거란 말이죠. 이거 하나만으로 우주복 산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까지 들어가 봐야 우리가 이제는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 나는 나중에 우주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미리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나중에 의사 되고 싶으신 분, 의학 하시고 싶으신 분, 의학. 네. 공학, 나는 공학을 하겠다. 네. 나는 우주과학을, 우주 기초과학 하겠다. 또는 뭐 물리학 하겠다. 계세요? 나는 나중에 비즈니스 하겠다. CEO, 경영학 하겠다. 경제학 하겠다. 있으세요? 그럼 나는 나중에 관광 쪽 하겠다. 관광. 자, 나는 나중에 식량 쪽 하겠다. 식량. 나는 환경 문제 하겠다. 아마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여러분이 아마 속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사업, 경영, 경제도 얘기했어요. 의학, 약학도 얘기했어요. 공학도 얘기했어요. 관광 얘기했어요. 식량 얘기했어요. 패션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문화예술, 그죠? 예술 부분. 이런 모든 게 다 우주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주만 파는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이 사업의 분야들이 다 우주와 관련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왼쪽 위를 보시는 대로 사람들은 위에서 달을 쳐다봤어요. 아, 달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 달에는 토끼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가운데 보시면 어느 순간 우리는 지구 바깥에서 그 달을 쳐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지구를 넘어서 달이나 화성 같은 곳에 가서 지구를 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동네에서 서로 이렇게 사업하고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도메스틱 시대가 있었다면 요즘의 시대는 뭐냐면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시대, 글로벌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한 말이 뭐예요? 이거 자체가 공처럼 둥근 지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구라는 영역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세대까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의 시대는 글로벌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글로벌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시대는 글로벌을 넘어가서 행성간 시대가 됩니다. 행성간 시대. 지구에서 화성을 보고 목성에서 화성을 보고 화성에서 지구를 보는, 거기에서 뭔가가 벌어지는 그런 인터플래니터리한 이코노미 시대가 바로 여러분의 시대가 될 거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너무나 기쁘게도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주항공청, 우리가 카사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왼쪽을 보면 우주항공 임무 부분이 있어요. 저기는 발사체도 만들고요, 인공위성도 있고 첨단 항공 부분도 있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우주항공 정책,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도 필요하지만 오른쪽도 필요해요. 이게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우주선을 발사하고 우주도 탐사하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가서
히토리도 키울 수 있고요. 우주 관광도 할 수 있고요. 뭔가 기념사업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구 바깥에 나가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해요. 이런 일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주, 물류, 인터넷 등등 굉장히 많은 사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다음. 자, 먼저 이 모든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을 보겠어요. 일단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선이 없으면 방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선 발사가 제일 처음입니다. 다음, 제일 중요하고요. 한국도 누리호가 있어서 세계 7번째로 우리가 이제 우주선 발사를 시키는 데 성공을 했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다 우리가 해소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추진체 탱크가 있습니다. 이 탱크가 두꺼워야 될까요? 얇아야 될까요? 두꺼울수록 안전하겠죠. 하지만 두꺼울수록 무거워요. 무거우면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높이로 도달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추진체 탱크를 3mm 두께로 맞춰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우리나라가 가지게 되었어요. 등등등.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발사가 되는 게 이 하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멍에서 연소가 분출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게 되면 이게 곧바로 못 올라가고 옆으로 가게 된다든가 중에 터진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료가 이 모든 구멍에 똑같은 압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는 기술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도 우리나라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리호가 발사가 된 거죠. 우주선 발사 지원은 역시 스페이스X가 제일 앞서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점 이게 성공을 했고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것이 펠컨 시리즈인데 펠컨 9이 재착륙이 가능한 것이 되었고요. 이걸 이용해서 엑시엄 스페이스 같은 데서도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주 탐사를 해야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탐사선에 많은 장비가 들어갑니다. 탐사선 장비에는 대부분 이제 대체로 뭔가를 촬영하는 촬영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휴대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런 카메라도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렇지 않은 어떤 적외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촬영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장비가 탑재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우주 망원경이라는 것이 있죠. 옛날에는 허블 망원경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것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좋게 생겼는데 이것은 미국의 나사, 그 다음에 EU의 ESA, 캐나다의 시사 이런 데서 같이 공동 개발을 했고요. 크기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삶의 모습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망원경입니다. 저 망원경이 기존의 허블 망원경보다도 약 7배 정도 큰 건데 성능은 100배가 나옵니다. 왼쪽 허블 망원경에서 보는 천체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훨씬 더 선명하게 잘 찍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잘 쳐다보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입니다. 지금 이 동상이 보이시죠? 예, 이렇게 지금 우리 지구 위를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금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주 망원경이 촬영을 잘 하려면 얘가 막 흔들려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가만히 있으려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천체가 끌어당기잖아요. 끌어당기니까 안 끌어당기게 되려면 계속해서 얘가 뭔가를 연소를 이렇게 막 쏴야겠죠. 그러면서 자기 유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수명이 오래 못 가죠. 계속 연료도 쓰게 될 테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연료를 딱 껐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 지점을 우리가 라그랑주라고 얘기합니다.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하는데 태양과 지구 주변에는 5개의 라그랑주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은 모든 천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완전히 균형을 이룬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만 딱 들어가면 시동을 꺼도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태양계도 머물러 있을까요? 계속 뭔가 돌고 있을까요? 예, 우리 태양계도 은하계를 따라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얘기도 얘도 돌고는 있어요. 하지만 같이 돌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5개의 라그랑주 지점에서 지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L1부터 L5까지 중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맞추신 분한테 이 책을 선물 드릴게요. 자, L1, 2, 3, 4, 5 중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L 몇에 있을까요? 제일 먼저. L3는 아니고요. 네. 네, L2 맞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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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책을 받은 친구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하필이면 L2일까요? 왜? 하필이면. 5개 중에 L2가 어떤 특징이 있어 보이세요? 네, 다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긴 하는데, 네,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자, 별을 선명하게 보려면 밝아야 될까? 어두워야 될까? 어두워야 돼. 그러면 밖에 나가 뭔가 찍는데 제일 방해되는 애가 뭘까? 태양이겠죠. 그치? 그러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데는 어딜까? L2밖에 없어. 그죠? L2는 항상 지구 뒤에 숨어서 태양이 안 보이는 지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L2가 제일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데가 L2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L4에다가 뭔가 하나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L4에다 보내면 어떻게 뭐가 보일까요? L4에 보내면 맞았어요. 태양의 이 윗머리가 보이겠죠? 윗머리. 근데 특별히 태양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 태양풍이 불잖아요. 이 태양풍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그래서 L4에다가 태양풍이 있는 최초의 시점을 빨리 캐치를 해서 지구에다 알려주면 여러 가지 많은 그 태양풍에 의한 전자파의 문제라든가 이런 통신의 문제를 빨리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L4에다가 탐사선을 보냅니다. 멋있죠? 이게 이제 한국 우주항공청이 하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태양계도 보고 있죠. 위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먼 우주, 심우주도 관찰합니다. 옛날 135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빅뱅 당시의 우주를 관측하고 혹시 모르는 생명체를 흔적을 탐사하고 싶은 것이 미션이에요. 이거는 제임스 웹이 찍은 겁니다. 와, 목성을 찍었는데 뭐가 보이나요 지금? 예, 목성의 극지형에 지구랑 똑같이 오로라가 보이네. 이게 선명하게 찍혔어요. 더 놀라운 사실, 목성에 뭐가 보이나요 지금? 뭔가가 토성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있어요 지금? 고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엄밀히 말해서 고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위성이 계속 뭔가 흘리는 것 같아. 그 흘린 흔적이긴 하지만 우리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목성에 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천왕선에도 태가 있네. 천왕선에도 태가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우주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 말고. 그렇죠. 여기 보는 대로 제임스 우주망원경이 저 먼 우주 어딘가에 뜨거운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WSP-96b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가스 행성이 있는데 그 가스 행성은 밑에 보시는 대로 저기 봉황자리, 두루미자리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봉황자리, 두루미자리 보신 분 있어요? 두루미자리, 봉황자리 보신 분? 네, 못 보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지구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에 있어요. 남반구에서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보게 되면 WASP-96이라고 하는 곳에 뜨거운 가스 행성이 있는데 그것을 분석을 하니까 거기에 뭐가 나왔다? H2O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뜨거운 수증기가 구름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자, 태초의 별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135억 년 전의 별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관측하면서 사람들이 갸우뚱 우리 과학자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빅뱅 이론에 의하면 빵 하고 터졌어요.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빵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은하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과학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기의 은하는 굉장히 막 터졌기 때문에 불규칙적이고 깨져 있고 좀 밉게 생긴 파편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은하와 같은 그런 매끈한 원반형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135억 년 전 별이 발견된 그 주변에 있는 은하들은 그런 파편들이 아니라 우리 은하와 똑같이 예쁘게 만들어진 매끈매끈한 원반형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뭐야?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우주는 성숙했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제 위성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많은 인공위성이 올라갔어요. 인공위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구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그 데이터를 판다든가 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저 지구에 올라가서 우리의 휴대폰을 가지고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 보일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지구가 보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찍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구는 수시로 구름에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구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할 수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시광선을 찍는 그런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합성 개구경 레이더라든가 전기 광학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이나 그런 근적외선으로 찍게 되면 얘들은 어떠냐면 이 구름을 다 뚫어버립니다. 구름을 뚫어서 지구 지표면에서 뭔가를 받아 그 튕겨낸 것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구름이 끼든 상관없이 항상 선명하게 지구의 바다와 육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카메라를 가지고 현재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SAR 영상이라든가 EO 영상이나 SWIR 영상들이 이렇게 찍히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뭘 해야 될까? 미국의 오비털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위성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전 세계에 이런 원유 저장 탱크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 원유 저장 탱크를 찍은 걸 가지고 여기에 얼마만큼의 원유가 저장돼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맞혔어요.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었을까? 네, 일단은 그 안에 얼마만한 원유가 있는지 알려면 제일 먼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최적을 구하는 거니까 면적 곱하기 높이 아니겠습니까? 면적은 금방 나오죠. 면적은 이 동글동글한 것에 반지름만 구하면 파이 r 제곱해서 금방 나옵니다. 문제는 높이예요, 높이. 왜냐? 이 모든 저장 탱크에 원유가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는 가득 들었을 거고 어디는 반만 들었을 거고 이거를 어떻게 바깥에서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좋은 힌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저장 탱크는 유압 방식이에요. 이 뚜껑이. 그래서 원유가 가득 차면 쭉 올라갔다가 원유가 없으면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자, 그렇다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보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림자. 그죠? 이 그림자의 모습을 보면 얘가 꽉 찼는지 아니면 밑으로 쭉 꺼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저 초승달과 같은 모습의 이 그림자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높이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맞추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거죠. 그게 개발되고 나면 간단하게 파이 r 제곱 곱하게 되면 그 안에 원유 저장량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원유 저장량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 또는 어떤 국가에 원유가 얼만큼 있다는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석유에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데카르트 랩이라고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회사는 미국의 농사 짓는 지역을 항상 찍는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그 보게 되면 미국은 대부분 옥수수 아니면 콩을 많이 심거든요. 많이 키우고 있는데 옥수수하고 콩을 위에서 보면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그 색깔을 가지고 옥수수와 콩을 구별해서 아마도 지금 미국에서 이만큼의 옥수수, 이만큼의 콩이 생산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미리 예측할 수가 있게 됐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선물 시장 투자를 한 사람한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르네오 지역이 있죠. 거기에도 아직도 많은 석유가 매장이 돼 있는데
석유 매장량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서 투자에 활용합니다. 다음. 예, 국방 목적에 제일 많이 쓰겠죠. 국방 목적에. 위에서 보게 되면 저렇게 다 보여요. 그러면 그 욜로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욜로. 여러분들 이제 아마 나중에 여러분 R, 파이썬 이런 거 공부할 텐데 R, 파이썬 공부하면 욜로 금방 짤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면 일주일이면 짜.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저게 보여지는 항공기가 무슨 모델인지 어느 나라 건지가 다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방 목적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군인 국방 쪽에서 이걸 쓸까요, 안 쓸까요?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북한에 뭐가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1분 1초 다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위성, 이런 위성들이 지구만 찍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찍고 있어요. 뒤집으면 다른 게 보이겠죠. 그래서 화성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 화성에 찍은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미지 오브 인터레스트, 뭔가 재밌는 걸 찾아내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화성 이미지가 막 수백만 장이 있어. 그럼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게 뭐가 재미나 뭐 재미없나 이거 체크하려면 너무 힘들 거야.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가지고 자, 네가 먼저 1차 나 대신 재밌어 보이는 것만 추려봐. 그러면 100만 장 중에서 한 몇천 장 추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과학자들이라든가 또는 관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화성에 이런 상품을 만들면 되겠네?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저런 것이 굉장히 재밌어 보이지 않을까요? 저런 걸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관광 쪽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주 관광. 아까 보신 대로 아이잭먼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민간인으로서 처음에 이렇게 나갔죠. 보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주에서 본 지구는 완벽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대요. 나는 별게 아니구나. 나는 참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두 번째, 지구를 잘 아끼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 하게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우주 관광 패키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스페이스X라든가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버진 갤럭틱이라든가 엑스트림 스페이스 같은 업체들이 현재 우주 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주 여행은 크게 둘이에요. 지상에서도 할 수 있죠. 지상에서도 뭡니까? 테마파크, 우주 테마파크. 우리 제주도에도 있죠.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우주 관광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VR을 이용해서 대신 볼 수 있는 가상 체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진짜 우주 관광은 상공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100km 정도까지 올라가서 보는 서브오비털 트래블, 그다음에 저 위에 ISS가 있는 것까지 올라가서 보는 오비털 트래블, 그다음에 아예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대로 화성에 가는 그런 플래니터리 트래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우주 관광입니다. 일본은 큐슈 스페이스 월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플로리다 가게 되면 이런 디지털 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안에 들어가면 마치 자기가 어떤 탐사선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거기 안에서 체험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서울 일원동에 이런 비슷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궤도 관광이죠. 한 100km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자유낙하를 해요. Thank you for joining us on this momentous day as our first private astronaut commercial spaceflight, Galactic 2. 자, 뭐냐면 한 100km까지 올라간 다음에 자유낙하를 해요. 자유낙하하면 잠깐 어떻게 돼 보니까요? 안에가 무중력, 그죠? 거의 무중력을 체험하게 돼요. 붕붕 떠서 그 상태에서 지구의 전체 모습을, 구의 모습을 보는 그런 관광인데 이게 딱 5분짜리입니다. 무중력 상태 5분.
자, 이 관광 패키지가 한 사람당 얼마짜리일까요? 네, 이게 한 사람당 5억짜리입니다. 여러분, 5분 동안 무중력에서 지구 체험하는데 5억 든답니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몇백 명이 줄 서 있습니다. 몇백 명이 줄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가격이 낮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액션 스페이스에서 뭘 했냐면 국제우주정거장 아시죠? 저 위에 있단 말이죠. 국제우주정거장에 일주일짜리 패키지, 거기에 가서 우주정거장에서 체험하고 내려오는 다 합치면 한 9박 10일짜리가 될 텐데 이게 얼마였냐면 이게 97억이었어요. 한 사람당. 그런데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좀 굉장히 재미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액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은 나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수십조씩 돈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곧 민간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제우주정거장은 퇴역을 시키고 민간 회사의 우주정거장으로 대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는 회사가 액션 스페이스입니다. 액션 스페이스는 보시는 대로 저는 액션 스페이스의 호텔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년에 수십조씩 드는 그 국제우주정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 회사가 가면 당연히 이제 운영비를 감소시켜야겠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뭘 해야 될까요? 뭔가를 매출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그 비싼 곳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관광 당연히 할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당 50억씩 내고 올라간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할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액션 스페이스에다가 우리나라의 보령제약이 수백억을 투자했어요. 보령제약은 무슨 생각으로 투자했을까요? 예, 보령제약은 약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액션 스페이스의 이 허브에다가 보령제약의 제약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중력에 가서만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서 만들 수 없는 그런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인공장기를 만드는데요. 인공장기는 대부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문제는 지구에서는 아주 정교한 3D 프린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이렇게 분출할 때마다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밑에가 영향을 받아요. 아래쪽이.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사용돼야 되는 심장이라든가 이런 인공장기를 만드는 게 지구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저곳에 올라갈 수 있다면 완전 무중력이 될 수 있잖아요. 무중력이 될 수 있다면 아주 정교한 인공장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할 거고 그것을 계속 만들어서 지구에 팔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꿈꿔서 보령제약이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도 저 위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체는 우주과학 전문가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제약회사도,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3D 프린팅하는 사람들도, 그죠? 관광하는 사람들도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성 관광까지 가볼 수 있겠죠. 화성에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몇 메타쯤 되는 것 같으세요? 일단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그렇죠. 몇 메타죠? 예, 옛날에 8,848인데 점점 더 올라간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8,860쯤 된 것 같은데 태양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에 올림푸스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가 25,000m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에 거의 3배 정도 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깊은 협곡, 이게 10,000km 정도의 깊이가 있는 협곡도 화성에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예, 뭔가 화성을 지나가면서 딱 이렇게 긁고 지나간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긁고 지나간 건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협곡이 만들어졌는데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은 저리 가죠.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엄청나게 깊고 넓은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리너 계곡 같은 데를 다녀본다든가 하는 것도 할 수 있겠군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은 국가와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주에 가서 뭔가를 캐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선 가까운 달부터 생각해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달에 헬륨3가 많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헬륨3가 한 100만 톤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헬륨3 어디다 쓰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그렇죠. 미래 자원이에요. 미래 광전 맞았어요. 우리가 원자력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핵을 분열하는 방식으로도 원자력을 할 수도 있고요. 핵을 융합시키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다 가능한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은 한국에서 하는 방식은 핵 분열 방식이죠. 땅 때려서 이게 쪼개지면서 발생되는 그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핵 분열 방식인데 핵 분열 방식의 큰 단점이 뭘까요?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그런 것이 나오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에 해롭지 않고도 좋은 방법이 핵융합 방식입니다. 근데 이 핵융합 방식에 사용되는 원료가 바로 헬륨3예요. 이 헬륨3를 이용하게 되면 핵융합 발전할 수가 있는데 100만 톤이면 전 세계의 인구가 수십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키우면 수십만 년 동안 우리는 석탄, 석유 필요 없이 지구가 살 수 있어요. 엄청난 친환경 자원이 될 수 있죠. 문제는 저걸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그 다음 이슈가 됩니다. 두 번째, 티타늄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많은 그 가치가 있어 보이는 희토류가 달에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화성에는 왜 없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그것뿐만 아니라 소행성이 있는데 소행성 중에 지금 지구와 가까이 있는 소행성만 16,000개인데요. 그걸 잘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2011 UW158이라는 소행성이 있는데 이 소행성은 전체가 백금이에요. 이 백금의 가치가 약 5,000조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져올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나사 같은 데서도 이런 소행성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문화예술. 아까 우리 굉장히 춤 잘 추는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우주와 문화예술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중력 상태가 되면 중력에 우리가 예술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무용도 있고 할 텐데 체육도 있고 할 텐데 체육과 무용이 뭐에 영향을 받죠? 결국 체육과 이런 무용 같은 것은 중력을 이기는 어떤 활동이죠. 결국은 중력을 이기는 활동이에요. 근데 저긴 중력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무중력 상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몸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이 우주인들이 좀 코믹하게 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음악 소리에 맞춰서 몸을 네, 다행이네요. Wow, the crowd go wild and oh my goodness, it's never seen before. It's incredible.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어떤 무대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연극, 거기서 할 수 있는 드라마, 거기서 할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K컬처의 DNA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연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주와 관련된 예술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칼텍이라고 하는 아주 또 좋은 공대가 있죠.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미술 전문하시는 분하고 과학 전문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대로 미술 작품을 그리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과학이나 공학을 잘하는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서울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과학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트 스쿨 같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과학 예술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코스모스 아트.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라는 것을 그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을 만드는데 이 작품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우주의학은 두 가지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지구인들을 위해서 어떤 약을 만들거나 치료를 하는 그런 우주의학. 두 번째는 우주에 살고 있는 우주인들을 위한 의학.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인을 위한 우주의학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머크라든가 테크샷이라든가 이런 빅팜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제약회사들이 이미 다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인공장비도 만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우리나라는 국제우주정거장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한국은. 왜? 국제우주정거장 만드는데 기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해. 하지만 앞으로 엑시엄 스페이스가 올라가면 그 보령제약이 투자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한국의 제약회사, 한국의 의학 전문가, 약학 전문가가 저 엑시엄 스페이스의 그 엑시엄 허브에 가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을 거고 놀라운 장기나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무중력 상태가 되면 이 분자의 얽힌 구조가 약간 이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되면서 거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구에서는 만들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신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 어쩌면 여러 가지 많은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우주인을 위한 우주의학도 필요하겠죠. 우주를 우리가 유영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간단한 건 약을 먹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수술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우주선마다 의사들이 다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원격에서 원격 수술을 하는 그런 장비들도 준비를 해야겠죠. 종교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2050년이 되면 100만 명을 화성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한 인터뷰에 의하면 100만 명 정도 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종교 시설이 있어야 된다. 뭐 교회 같은 곳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교 분야도 우주와 관련이 없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우주 농업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메뉴가 다양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메뉴가 아주 단순해. 우주 식량이 단순해. 그러면 메뉴 피로도에 빠져. 맨날 똑같은 걸 먹어요. 여러분 라면 하루에 3끼 라면만 먹는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어요? 라면만 가지고 7일. 빙고. 나랑 똑같아. 제가 옛날에 해외에 유학생활 했을 때 라면만 먹고 산 적이 있었어. 근데 일주일 이상 못 먹겠더라. 일주일 이상.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얼마? 일주일, 어쩌면 뭐 한 열흘, 정말 매니아들은 2주일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화성까지 가려는데 석 달 걸려요, 석 달. 화성까지 가는데 90일이 걸리는데 90일 가는 동안 거의 똑같은 메뉴만 먹는다? 이거는 너무 괴로운 일이죠. 게다가 그것을 내가 100억을 내고 간다? 안 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메뉴가 다양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 뭔가를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 농업이 필요한데 우주 농업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무중력 내지는 미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무중력, 미중력이 되면요 배수가 안 돼. 그죠? 이게 물을 부으면 이게 땅을 스며 들어가서 뿌리가 그 물을 먹어야 될 텐데 배수가 안 되네. 뿌리에 물을 공급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공기 흐름이 없어. 공기 흐름이 없으면 증발이 안 되면요 이파리의 온도가 뜨거워져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무중력, 미중력 상태에서도 식물이 잘 생장할 수 있는 독특한 장비를 만들었어야 될 텐데 보시는 네덜란드에서 저런 장비를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왼쪽에 보시는 분이 케이트 루빈스라고 하는 우주인인데 저분에 의해서 아까 그 장비를 이용해서 저 베지라는 장비인데 저 장비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물을 재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재배를 해가지고 20포기를 재배를 해서 그것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물론 정말 비싸게 팔렸겠죠. 고추도 심었습니다. 고추도 나와요. 자, 무도 나와, 고추도 나와, 상추 나와,
자, 그다음에 방울토마토도 되거든요. 방울토마토 나와. 이렇게 하나씩 둘씩 점점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어요. 중국은 많은 그 육종, 그 씨들을 인공위성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주에 돌린 다음에 다시 갖고 왔더니 얘들 중에 몇 가지가 돌연변이가 일으켰는데 돌연변이가 난 것 중에서 일부는 좋은 쪽으로 돌연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견딘다든가 가뭄을 견딘다든가 이런 씨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팔았더니 한국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커머스가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타오바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틀 만에 완판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시도는 뭐냐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지구 바깥에서 재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우리가 멀리 간다면 우리가 집 짓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달이나 화성에 가서 뭔가를 짓는다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 첫 번째, 건축 자재를 지구에서 들고 갈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하겠지만 너무 비싸겠죠. 막 무거운 시멘트, 철 이런 걸 들고 간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도로 현장에 있는 걸 가지고 지어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이 뚝딱뚝딱 지을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에 의하지 않고 해야 된다. 로봇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비가 하거나 아니면 지구에서 원격으로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최대한도로 빨리 지어야 돼요. 왜? 거기에 사람이 딱 안착을 했는데 우주선 안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밖에서 막 그냥 한 달씩 두 달씩 이상 걸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집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민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AI 스페이스 팩토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작품인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불과 하루 정도 만에 왼쪽에 보이는 저런 형태 첨성대처럼 생긴 건물을 만드는 성공을 했죠. 아마 밖에 나가게 되면 역시 저렇게 이제 지하에다가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지하에다 하게 되면 이제 온도를 보존하는데도 유리할 것이고 최근에 달에 큰 동굴들이 나왔는데 그 동굴의 안에 온도를 봤더니 17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동굴이나 지하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인체 해로운 그런 우주선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들도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기껏 달과 화성을 가는데 이렇게 지하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된다. 좀 그렇잖아요. 그럼 좀 더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음 같은 걸 생각해 보실 거예요. 다음 보시면. 네, 다음. 네, 이게 이제 나사의 아이디어입니다. 나사가 에스키모들이 만든 얼음집의 아이디어를 둬서 화성형 얼음집을 제안을 했어요.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으면 이제 해가 지게 되면 단단하게 얼겠죠. 그래서 이게 얼음집이 돼버립니다. 얼음집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죠? 일단 여러분 그 이글루가 꽤 따뜻하대요. 보온 효과가 있어. 온도를 보존해. 두 번째, 얼음집이니까 태양이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약간이나마 비치겠죠. 반투명하니까. 그래서 자연 채광이 돼. 세 번째, 물은 인체 해로운 우주선을 차단시킵니다. 안전해. 그리고 지상에다 지으니까 값도 싸. 튜브에다가 물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 값도 싸, 자연 채광돼, 안전해 등등등. 이런 좋은 조건 때문에 나사가 지금 생각하는 화성에서 주택을 만든다면 이렇게 해야 될 거다라고 만든 표준 모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이제 대박이겠죠. 그건 나사에다 제안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했어요. 지구에도 부동산이 있을 텐데 화성 가서 부동산 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또 계산을 해봤네. 자, 이렇게 도움이 있으면 이 도움 안에 있는 땅값이 비싸겠어요? 도움 바깥에 있는 땅값이 비싸겠어요? 당연히 안이 비싸겠죠. 더 사람이 살기 편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밖에도 평당 얼마 돈을 매길 수가 있는데, 자, 지구의 육지의 면적과 화성의 육지의 면적 중에 어떤 게 더 넓을까요? 지구의 육지의 면적과 화성의 육지의 면적 중에서 총면적 어떤 게 더 넓을 것 같으세요? 네, 사실은 화성은 지구보다 더 작은 행성이잖아요. 근데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화성에는 바다가 없어요. 다 육지야. 그래서 화성이 비록 작은 행성이지만 육지의 총면적은 지구의 면적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화성의 부동산도 된다는 거죠. 지구만한 육지를 가지고 부동산을 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금방 계산했는데 한 400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우주, 이제 곧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런 시대. 그러나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서 해야 된다. 저는 너무나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4, 50명 정도 모이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나중에 대학을 가시게 되면 다 다양한 전공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주 강국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나중에 다른 전공을 하시겠지만 함께 손잡고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서로 인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 나중에 우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같이 뭔가 개발해야 될 텐데 저는 제주도가 이런 우주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 지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사장을 봤을 때도 현재 한국의 발사장은 고흥에 있는 나로우주센터인데 발사 방위각이 15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쏘는 게 난해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제주에서 쏠 수 있다면 대정읍에서 30도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용이하게 발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사체와의 통신도 제주는 인근에 다른 육지가 없기 때문에 전파 간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아주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우주기지국이 제주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제주에 와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대기업 중에서 제일 먼저 우주 쪽에 뛰어든 회사가 한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화 우주센터가 현재 여기에 그 자리가 매겨져 있고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죠. 이미 제주에서는 해상 발사를 합니다. 육지에서 하지 않고 해상에서 발사를 시켜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남쪽으로 발사를 시키죠. 네, 콘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나스닥 등록이 됐어요. 이 회사는 창업하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나스닥 등록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를 가진 기업이 됐습니다. 이 콘텍은요, 전 세계 여러 우주 지상국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제주시의 구자읍에도 이 지상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기는 뭐냐면 저 친구는 그 CEO는 카이스트 학부생이에요. 카이스트 아직 졸업도 안 했어. 재학생인데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는 소형 발사체를 만드는 회사가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회사에 있는 대표도 지금 제주도 왼쪽에서 해상 발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옵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아이옵스도 지금 제주의 국가위성 통합운영센터 시범 운영에 참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여기 가보셨나요 혹시? 네,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너무나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고급입니다. 한국해양과학위원회 있는데 여기에 제주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해양 미세 조류 중에 스피룰리나라는 애가 있습니다. 스피룰리나라는 그 조류가 있는데 이 조류는 먹을 수 있는 조류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스페이스 푸드, 우주 식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인이 밖에 나가서 장기간 있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추니, 방울토마토니,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런 애들 가지고는 단백질 보충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콩을 심든가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조육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대체육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조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텐데 이 해양 조류를 이용해서 이거는 우리가 제주도 앞바다에 너무나 흔한 조류입니다. 이 해양 조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백질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푸드를 만드는데 K 우주 푸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한국에서 우주 식량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을 때 이미 이전부터 나사에서 한국 음식을 가지고 우주 푸드를 만드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게 참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사가 한국 음식을 가지고 우주 푸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빔밥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실 떡이라는 게 있어요. 떡. 여러분 그 무중력 상태에서 뭔가를 먹을 때 뭔가 분말이 흐른다든가 물방울이 흐르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찰지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또 찰지면 목 넘김이 또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형질을 잘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떡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혹시 오메기 떡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이런 일들을 우리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떡 말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만두 개념일 거예요. 만두도 이렇게 보면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만두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밥이라든가 볶음김치라든가 된장국, 뭐 홍삼차, 고추장, 녹차 이런 것들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지요. 우주 식량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사에서 지정한 게 있어요. 장거리 우주 여행을 위해서 지정한 농작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알 텐데 한 수백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 안에서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리법이 간단해야겠죠. 그래서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오븐만을 이용해서 조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여러 재료를 넣는 것보다는 재료 하나로 할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40대 이상 남녀에게 맞는 칼로리와 영양소를 보유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우주 식량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해서 나사에 등록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으면 우주 식량을 만들 수 있는 기업 연구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이런 좋은 K 우주 푸드를 만드는 회사가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